여기 40번의 여름을 벌과 함께 보낸 농부가 있습니다. 양봉업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꿀을 생산하는 업입니다. 근데 좀 폭넓게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산과 들을 포함하는 업인 것이고 친환경 복합 영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이 날아들어야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 다른 농부는 40번의 여름을 사과와 함께 했습니다. 사과나무는 비움입니다. 한날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다가 다른 날은 비가 퍼붓는 변화무쌍한 얼굴의 여름. 40번의 여름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방이 온통 푸른 계절. 청주 낭성면의 어느 마을에선 노란 유채꽃이 여름을 맞이합니다. 꽃으로 가까이 갈수록 존재감을 뽐내는 것이 아무래도 이 밭의 주인은 이 녀석들, 벌인가 봅니다. 꿀이 많은가 보다. 벌들이 날라오고 있네 이렇게. 야, 이거 봐라. 한참 빠네. 와, 꽃가루도 많이 달았다 다리에다가. 노랗게. 여기도. 이 유채꽃에서 꿀과 꽃가루를 많이 이렇게 수집하고 있네. 지금 노랗게 다리 달린 건 꽃가루고, 또 이제 꿀은 대롱으로 해서 이제 위에 저장을 하죠. 이 꽃가루가 많이 나와야지만 이제 벌들이 육아가 잘 돼서 금방 번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김대립 씨는 이 밭에서 40번의 여름을 맞이합니다. 3대째 토종벌을 키우는 토종벌 농장이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혀 농약 없이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친환경적으로 이제 가꾸고 해온 그런 농장입니다. 꿀벌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계속적으로 있어줘야 되는데 어떤 시기에 많지만 어떤 시기에 없는 7, 8월 같은 무민기가 나옵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꽃을 이렇게 심어줌으로써 꿀이 벌들한테 저장이 되고 잎벌이가 되고 그래서 또 가을에 또 풍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데 벌을 다루는데 거침이 없는 대립 씨. 어릴 적부터 친구 삼아 지내와 능숙하다지만 여기저기 쏘인 손을 보니 영락없는 양봉 농부입니다. 편하게 잠깐 내려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무겁다. 꿀이 많이 들어왔네. 이 벌통 안에는 10,000마리 정도의 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앞에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라니까 편할 것 같고 기스포를 딱 떼서 여왕벌 있나 없나 찾아서 여왕벌은 분봉한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왕은 없어요. 양봉의 핵심은 분봉입니다. 오늘 이 벌로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 분가해서 이제 이사 가는 날이죠. 그래서 지금 한 집에 대가족이 살다가 오늘 지금 총 4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집에 또 각각 가장이 한 마리씩 이제 여왕벌도 만들어지고 일벌도 만들어지고 숫벌도 만들어지고. 여왕벌이 알을 낳아 새 여왕벌을 만들었을 때 이 새로운 여왕벌이 일벌의 일부와 함께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분봉. 그래서 새 집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꽃이 많지 않아 벌들이 한가한 여름은 인공 분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모으는 꿀의 양도 적은데 저장해둔 꿀까지 모조리 먹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한답니다. 그 좋은 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이제 무밀기가 다가오는 요 시점에 그 분봉을 시켜주어서 한 통은 저장된 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병으로 두고 나머지 벌들은 이제 벌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벌통을 만들어 주어서 벌 통수도 분봉을 하면서 또 꿀도 소비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제 그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름은 식물에 꽃이 없어 꿀을 내지 못하는 무밀기입니다. 약 0.1g인 꿀벌이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꿀의 무게는 0.14g 정도. 꿀 1kg을 채취하려면 꽃 560만 송이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여름에 이렇게 꿀이 가득한 건 대립씨와 벌이 합작한 결과입니다. 분봉을 위해서는 여왕벌이 태어나는 방, 왕대가 필요합니다. 요게 여왕벌집이고 세 통 분봉했으니까 세 개를 넣어줘야지만 이제 분봉이 완료가 되는 거겠죠. 예, 이제 일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왕벌 한 마씩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완벽한 세 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알을 낳는 능력을 가진 여왕벌은 그 벌떼의 우두머리입니다. 각 집에는 반드시 한 마리의 여왕벌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여왕벌이 태어나 여럿이 되는 순간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연 분봉이 성공하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봉이라고 하는 것은 벌들이 한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근 한 2개월에 거쳐서 하는데 보통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벌통 앞에서 벌통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언제 벌이 분봉을 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분봉 시기가 되게 되면 꼭 벌을 보라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생각 끝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소꿉장난 시절 9살 때 이제 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그 벌통을 보고 거기서 관찰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그 꿀벌에 대한 회귀성을 찾았습니다. 그 회귀성을 찾아서 그 회귀성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맞춰서 벌과 벌집을 나눠서 정확히 나눠서 이제 분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죠. 회귀성은 벌이 먼 곳까지 이동해 꿀을 빨아들인 후에도 반드시 집을 찾아가는 비결입니다. 이런 본능 때문에 임의로 벌집을 나눠 놓아도 원래의 집으로만 돌아가는 벌. 인공 분봉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립씨는 아주 우연히 이 회귀성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산벌을 가지고 노는 소꿉놀이를 했어요. 근데 그 산에 있는 벌을 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치게 넘어져서 이렇게 벌이 날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벌이 원래 있던 자리를 회귀를 하지 않고 그 저희 집에서 잘 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거기에서 착안한 것이 이제 이 벌은 한번 날랐다가 앉은 벌들은 원래 자리로 가지 않는 그런 회귀성이 재료가 된다는 것을 착안해서 제가 그 토종벌 인공분봉법을 최초로 중학교 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공분봉의 원리는 일벌에게서 집의 좌표를 옮겨주는 겁니다. 기존 벌통의 여왕벌과 일벌 모두를 하늘로 날린 후 이 중 일부 일벌을 새로운 통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통에 새로운 여왕벌을 넣어주면 그 집을 자신의 집으로 인식한다는 것. 특별한 도구나 기술이 필요 없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생태계의 이치와 벌의 본능을 이해해야만 가능한 인공분봉. 벌의 활동 반경을 고려한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의 벌통에서 여왕벌을 분리하고
일부 일벌을 나눠 1km 이상 멀리 옮긴 후 각각의 통에 새로운 여왕벌을 넣어주는 겁니다. 앞서 대립씨가 보여준 것이 이 방법입니다. 꽃이 없는 시기에는 꿀을 따오는 용도가 아닌 벌집 짓기로 해서 숫자를 많이 내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인력 양성 시스템, 그렇게 나눠준다고 보는 거니까 아까 그 분봉한, 즉 6월 말쯤에 분봉한 것은 꿀을 따기 위한 또 그것이 아니라 내년을 위한 인력 양성 증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립씨의 여름은 다음 해를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고랭지에 위치한 사과밭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12년생입니다. 12년생. 평균 150개에서 200개 정도 답니다. 1년에. 지금 꼭지 부분에 아마 새파랗게 껴 있을 거예요, 후지가. 비료들 많이 하셔가지고. 자, 이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밭에는 없죠? 저희 밭에는 없어요. 전국에서 사과 농사 잘 짓기로 소문난 이명희 씨 밭은 견학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궁금한 게 많은 초보 농부들은 강원도 고성에서 보은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가셔가지고 내 사과나무하고 내 주위의 화렵수 나무하고 엽색이 같은가를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봐봐. 산에 있는 자연색이 사과나무도 같아야지 색이 잘 나요. 그냥 순리에 어긋나지 않게 그냥 자연에 그냥 그대로 맡겨둬야 돼요. 냅두라는 얘기잖아요. 네, 냅둬요. 냅두면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그렇게 마음 비우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사과 농사로 이름께나 알리기까지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대 후 호기롭게 농사에 뛰어든 젊은 청년. 가진 것이 없었던 그는 가정을 꾸리면서 빨리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앞섰습니다. 명희 씨가 기억하는 사과밭에서의 여름은 뜨거운 태양처럼 얄궂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실패도 많이 했어요. 남들보다도 더 잘하고 싶어서 비료 퇴비도 많이 줘보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부자였었어요. 솔직히 부자들만 사과농사였습니다. 막말로. 그래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과농사 졌어요. 믿을 것이라곤 열심밖에 없던 초보 농부는 과수원 선배들을 많이도 찾아다녔습니다. 이건 제 거요. 이게 총각될 건데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방추형을 청구에 기가 막히게 잘해놔가지고 어찌됐든 그거 보고 감탄을 한 몇 번 해요. 근데 이 가수 여기를 내가 한 4-5번은 갔었을 거야 아마 이거 배우려고. 근데도 제대로 못 배웠지 뭐 결국은. 욕심이 버려지지 않아서 했던 실수 이야기가 좀 실수 많이 했죠. 왜 다른 이제 선진 가수원 가서 견학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가서 주인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이 사람은 어느 한 품목을 10을 줬다고 계산을 하면은 나는 15를 주면 이 사람보다 더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15도 줘봤어요. 그 사람의 한 배 반을. 그랬는데 결국은 망했죠. 그의 사과 색을 못 내가지고 미색과만 만들어서 돈을 못했죠. 농촌의 하루가 일찍 시작되는 건 농작물이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해가 뜨기 전에 와가지고 둘러보는 게 가장 나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해가 뜬 상태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엽색을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반사 때문에. 그래서 해가 이제 뜨기 전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이 엽색이 정확하게 구분이 잘 되고 이제 나무끼리도 먼저 이 나무는 좀 뭐 수사가 약하다든지
뭐 이미 뭐 세다든지 이런 거를 다 구분하기가 쉬워서 새벽에 일찍 나오거든요. 38번의 여름을 사과밭에서 나며 그가 느낀 건 농사는 욕심을 비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한 나무에 과일이 많이 달리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맛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10개 정도를 달면은 맛있는 사과가 생산되는데 내가 욕심 때문에 한 15개라든지 20개를 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무한테 무리를 줘가지고 제대로 맛있는 과일이 생산이 안 되죠. 농사가 가르쳐준 비움의 미학, 적과.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줘야 나무도 보호하고 과실도 좋습니다. 적과는 일정한 양의 영양분이 너무 많은 열매로 분산돼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뭘 가지려고 잔뜩 욕심을 부리고 가지려고 하면 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 비운다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내려놓고 비워야 내 마음도 가벼웠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욕심대로 무조건 많이만 뭐 달게 한다고 사과나무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 너 사는 거나 우리 사람들 인생 사는 거나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순리에 따라 얘네들도 어쨌든 사는 거예요. 어쨌든 순리에 그냥 역행하지 않고 우리나 얘네들이나 그렇게 사는 게 잘하는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여름철 명희 씨의 사과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은 가지의 방향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사과밭에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쳐들고 일을 하잖아요. 이게 목주름이 덜 하지 않을까요? 이거 효과가 있는 거래요. 수고로움을 웃음으로 넘기는 여유. 은순 씨는 사과밭의 또 다른 명수입니다.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가지의 방향을 일일이 땅으로 바꿔주는 작업은 말은 이렇게 해도 꽤 고된 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늘어뜨려 주는 거야. 이렇게 늘어뜨려 주면 이 공간이 막히지가 않지요. 여기가 그죠? 이렇게 하면은 과범무 해가지고 햇볕도 가리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면 햇빛도 잘 들어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얇게 늘어뜨려 주는 거예요. 연약했던 가지가 단단해질 때까지만 달아줘야 하는 추. 농부가 수고하는 만큼 과실은 좋아집니다. 밭에서 나무를 보고 있자면 자꾸만 할 일이 눈에 띕니다. 봄부터 한다고 했는데도 자꾸만 햇빛을 가리는 가지들이 눈에 밟힙니다. 명희 씨는 가지 하나하나를 가지런히 정리해 줍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유인을 해주면은 곱게 이게 가지가 잘 자라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니까 조금 아쉬워요. 실적으로 과수원에 오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고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뭐 그냥 사과가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이렇게 적과만 끝나고 그냥 대충 뭐 그냥 달리면은 그냥 그걸로다가 그냥 가을에 뭐 색이 인위적으로 뭐 잘 나겠다 못 나겠다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리면은 그냥 따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과학영농이라고 하지. 과학영농 머리를 써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만큼 일을 직장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니는 사람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65일 중에 366일을 일을 해야 된다고. 진짜 제대로 농사를 짓고 돈을 하려면은 이 과일이 성장하는 거, 생나는 거, 과일이 좋은 과일이 생산되는 거를
내가 눈에 볼 수 있을 정도 되면은 366일을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없어. 왜? 오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놀러 다녀요? 과수원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가지를 관리해 준 나무는 그야말로 알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높은 가지까지 관리하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과나무의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는 것은 더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옛날에는 나무 형태가 도표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린다 하면 한 사각형 뭐 이렇게 그냥 사각형의 나무에다가 나무 이제 수영이 있다가 수영의 변천사가 점점 더 좁아지면서 위로 키우고 방추형이 원뿔형이 됐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개심 자연 형식으로 다 이렇게 햇빛을 잘 볼 수 있게 골고루 햇볕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영으로 변천이 되는 거죠. 하고 이제 앞으로는 미래형 과수원 해가지고 2D라는 그 수영도 평면 수영이 또 이제 아마 최소한도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안에 아마 전체 우리나라 세계 모든 과수원들이 전체가 다 평면 수영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과수 농가에서 볼 수 있는 방추형도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해 보이는 이 수형이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축형입니다. 평면 TV처럼 납작한 형태의 다축형. 동일 재배 면적 대비 식지 않은 나무의 수는 적지만 한 나무당 생산되는 과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수형과 생산량은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정도 달면 되겠어요? 20개, 5개. 5개에서 10개를 단다고 계산하자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요거 하나는 지금 크고 있어서 요건 없으니까 9개. 10개씩만 달아도 90개. 밑에 50개, 140개. 내년 4년 차에. 지금 제가 기르는 그 수영의 그 사과는 지금 3년 차면 10개 정도밖에 안 다는데 이건 지금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굉장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모양은 낯설지만 왜 이런 수형이 개발됐는지 납득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고 편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수확하는 것도 그렇고 기르는 것도 그렇고. 녹지가 하니까 수확하기가 좋고. 모든 가지가 한눈에 들어와 관리도 편합니다. 원줄기의 상하부가 골고루 햇빛을 받는 데다 흡수할 수 있는 햇빛의 총량이 늘어 과일의 색과 맛이 좋아지는 것도 장점. 뉴질랜드에서 이 수형의 장점을 두 눈으로 확인한 명희 씨는 밭의 일부를 다축형으로 전환하고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개발됐을 때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도 공부하는 농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저같이 키 큰 사람은 또 키 크니까 큰 대로 또 이제 불편함도 많고. 근데 저기들은 뭐 완전히 왔다 갔다 아무리 해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걸리는 게. 뭐 기계도 다니려면 이제 사과 부딪히고 조금 더 있으면. 근데 뭐 부딪힐 일도 하나도 없고 그냥 공간만 이렇게 트여져 있어가지고 훤해가지고 일자로. 얼마나 시원시원하잖아요, 일단은. 그러면서 사과가 양 많이 달려있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관리하기가 편해서 인건비 절감도 많이 될 거고 기계 수확도 가능하답니다. 로봇가 이 수형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은 사과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돌아올 여름은 덜 고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40일 이상 가물어가지고 얘네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무한테는, 우리 식물한테는 보약 같은 단비라고 해야죠. 사과밭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던 날, 양봉 농장의 벌들도 비를 맞이했습니다. 원한다고 하게 되면 적당히 밤에 많이 오면 좋아요. 꽃이 폈어도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가물어버리면 꽃은 있어도 향이 없어요. 즉 꿀이 없다는 거죠. 그럼 꿀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마 기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정말 그 벌한테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고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대립시의 벌 작업은 청주 농장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도의 작은 섬들, 그리고 오늘 찾은 제주에도 그의 벌이 있습니다. 토종벌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그가 이 먼 곳까지 온 이유는 오로지 벌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오신다고 이렇게 밤늦게 택시 타고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좀 시골에 많이 살았으니까 무섭다 나으시고 하신 분인데 야 이게 섬찟하더라. 좀 기분이 그렇더라.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이게 참 높기는 높아요 이게 라고 길고. 제주 육성장을 찾은 건 지난 4월 이후 2달만. 자식과도 같은 벌들을 만날 생각에 대립씨는 출발하기 전부터 어쩐지 설렜답니다. 아이고 이거는 아니 벌이 앞에까지 나와 있네. 이거는 숫자가 많이 늘었는가 보네. 써보자. 오늘 벌들도 집 밖까지 마중을 나온 모양. 어디 한번 보자. 어휴 위에까지 벌이 올라와 있네. 어휴 아이고 잘 됐다. 야 이게 아주 그냥 위에까지 가득 자리를 잡았구나. 야 이거 분봉열 붙은 거 아니고 모르겠다. 어휴 어이구 다 차버렸네. 야 이 꿀 봐라 꿀. 어이구 오 좀 이거 미리 와갖고 더 벌집을 넣어줬어야 되는 건데 이거 꿀 떠야 되겠구나. 꽉 차갖고 이거 빼볼 수도 없네 이거. 이야. 여름에는 100통, 겨울이면 대부분의 벌통을 섬으로 옮긴다는 대립씨. 꿀벌 밀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꿀벌의 품종이 혼합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섬에서는 토종벌의 혈통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벌집이 부족해갖고 옆에까지 이렇게 집을 진 거네. 제주도가 이제 겨울이 따뜻하고 하니까 어떤 이 벌 숫자를 많이 증식시키는 그러한 이제 최대의 장점이 있고, 또 이 7, 8월 달인 무미기철인 그때도 나름 또 꿀이 이렇게 나와서 벌이 잘 되는 그런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주도 벌을 이제 키워서 벌 숫자를 많이 늘려서 이제 봄에 육지로 갖고 나가서 분봉을 또 많이 이렇게 시키고 하죠. 토종벌 육성을 위해 그가 이동하는 경로는 그야말로 강행군. 완도에서 육종 후 제주에서 키워 청주에서 꿀을 생산하는데 벌이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 이동 수단은 차와 배뿐입니다. 제주도로 오거나 육지로 나갈 때는 이제 차에다 선적을 해갖고 벌을 이제 싣는데, 그때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벌은 공기가 들어가줘야 되고 또 온도가 높아버리면은 벌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뭐 기상이변으로 해서 배가 결항이 된다든지 또 차가 뭐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서 벌을 다 한 100구씩 내려갖고 그냥 이런 길에다 풀어서 이렇게 환풍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었죠. 탐방길을 걷는가 했더니 점점 숲으로 들어가는 대립씨. 마치 정글처럼 우거진 곧자왈 깊은 곳에서도 대립씨의 토종벌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격리된 완도의 섬에서 육종한 토종벌은
제주에서도 가장 청정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쓰던 게 더 인물이 난 것 같죠? 오늘은 좀 쓰시네요. 오늘은 날씨가 좀 약간 흐려갖고 벌들도 이제 죽해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격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집을 떠나 완도와 제주를 오가며 토종벌에 몰두한 기간이 꼬박 3년. 벌통에 가득한 벌들을 볼 때마다 대립씨는 그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이 우개는 힘이 꽉 찼고 이 밑으로다가 이제 숯벌방이 있는데 지금 이 분봉열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벌은 그 분봉을 하려면 먼저 이 숯벌을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왕벌을 만들고. 근데 이게 지금 여왕벌집인데 이게 지금 끝이 짙은 갈색, 커피 색깔이 나요. 이거 한 4일 정도 있으면 이게 출방할 벌이네 이게. 이게 지금 오늘 내일 오늘 이거 분봉하는 벌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아차였으면 또 이거 한 통 산으로 도망갈 뻔했네 이게. 집 밖까지 나온 벌들을 놓칠세라 얼른 꿀장을 채워주는 대립씨. 그리고는 능숙하게 벌들을 양손 가득 담아 집에 넣어줍니다. 제주의 벌들이 어떤 여름을 보내고 있는지는 꿀통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답니다. 도저히 이거 아무 일을 못 하겠어. 맛을 봐야 되겠어. 에이, 오늘 이게 진짜 먹고 싶냐. 이러니 이게 제주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곶자발을. 이 맛을 올려갖고. 요게 지금 금방 들어온 거야, 이게. 어제 들어온 것 같아갖고, 이게 좀 수분이 약간 높은 편이야, 약간. 근데 어제 반짝반짝반짝하죠, 이게. 봄부터, 한 2월 말부터 거의 11월까지. 예, 사실 육지에서 11월이면 이제 눈이 온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활발하게 이렇게 수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꿀을 모을 수 있는 기간도 길고, 또 그 기간이 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또 어떤 온도가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생이 또 미로이 다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립씨가 토종벌 육성장으로 곶자왈을 선택한 건 이곳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곶자왈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이제 꿀벌이 낭충 봉화 부패병으로 해서 멸종 위기로 갔죠. 그래서 이제 꿀벌을 지키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주도를 왔고, 또 거기서 보니까 이 자연환경 국민신탁에서 꿀벌 살리기 어떤 그린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딱 보는 순간 이 꿀벌의 피난처, 꿀벌의 그 어떤 보금자리, 그런 곳으로 참 적지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환경도 지키면서 꿀벌도 지키는 같이, 그래서 우리 생태계도 지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양봉업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전국 토종벌의 98%가 폐사한 겁니다. 당시 초토화된 양봉산업이 80%가량 회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2년. 벌은 인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안 되니까 이걸 어떤 탈출하기 위해서, 복원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죠. 그 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섬도 가다 보니까 이게 섬에서는 또 이런 어떤 환경 문제도 있구나, 이게. 또 그런 것도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내가 지금 이제 아는 것보다는
내 모르는 게 더 많고 배워야 될 게 더 많구나. 정말 엄청나게 커졌다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상황이 됐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꿀벌이 굉장히 우리 자만하는 우리 농가에 또 우리 어떤 정부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계기를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는 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낭충봉화 부패병. 양봉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 낭충봉화 부패병이었다면 과수산업에는 과수화상병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벌과 달리 사과 재배 농민들은 여전히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충북 사과 연구회 임원들이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냥 잘라가지고 묻어야 돼. 방법이 없어. 농가들이 신고하면 뭐하는 거야. 기피현상이 나타나면 화상병 걸려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안 왔어요. 작년에 왔을 때 작년에 어상촌 어상촌? 네, 그쪽에 두농강가가 생겨가지고 5월부터 6월 꽃이 피고 가지가 자라는 시기에 주로 확산하는 과수화상병. 지난해 충북에서만 246건이 발생했습니다. 농가들한테는 사실 실적으로 어렵게 보상이라든지 규모가 큰 사람들은 가운데 걸리고 가운데가 뻥 뚫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나면 그 나무는 뿌리까지 모두 뽑아 매립해야 합니다.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뽑아낸 자리에는 한동안 나무를 못 심는다는 것도 문제. 예방 정보나 치료법이 없어 농민들의 애를 태웁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과수화상병 저항성 사과 대목인데요. 제네바에 있는 이제 대학이라 지를 따서 이제 지대목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G11, 30, 41, 202, 210이 있는데 주로 접을 붙여 키우는 사과나무에서 그 바탕이 되는 나무를 말하는 대목. 충북 농업기술원에서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안전한 대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감염이 되지 않고 이 대목에서는 그 가지만 이제 잘라내면 되는 전이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접목했을 때 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몰 처리하지 않고요. 가지만 자르면 돼요. 가지만. 감염된 가지만 네, 그 몸통은 그냥 살려두고. 네 맞습니다. 사과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목의 개발은 명희 씨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게통 대목이 보급되면 뿌리까지 뽑지 않고 가지만 잘라내면 되니 농민들의 손해가 덜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게통의 대목은 기존의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대목에 비해 추위에도 강합니다. 지게통 장점이 M9 대목이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동해 저항성이 좀 약하고 맞아요. 날이 많이 추워지면 얼어 죽는 단점이 좀 있어요. 동해 약하거든. 예, 근데 이제 요거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런 단점까지도 이제 보완을 해갖고 만들어서 나온 품종이기 때문에 동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매년 지금 많이 죽는 사람들은 뭐 10% 20%까지 막 죽는다고 하더라고. 지금 요즘 이제 많이 이제 기후가 많이 변하니까 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지금 동해의 저항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뭐 대단한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소모도 좀 덜 할 거고. 희망을 만나고 나니 밭에서 일하는 손길이 훨씬 가볍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사과나무와 함께하는 명희 씨. 아이고 둘이 다 때리니까 이거 하나잖아. 한 사람이 뛰는 걸 먼저 보고서. 아 이 사람아 나는 나갔는데 내가 이 가운데 걸 내가 땄는데 그래. 아유. 할 수도 있지 뭐.
먼저 간 사람을 바로 가야지. 아니 왜 나를 뭐라 그래? 아니 내가 먼저 가기가 갔잖아. 은수 씨는 과수원 남자에게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늘 남편과 함께 사과나무를 돌봤습니다. 부부는 지난 2020년 새 농민상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업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다음에 업어줄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저 처음에 결혼을 하니까 그 전해에 12짝을 땄다고 그러더라고, 사과를. 이 사과에서만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전에는 남편이 이제 트랙터 갖고 다른 집에 일을 많이 했죠. 논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밤 12시 넘도록 늦게까지 막 일하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묵묵히 뭐 나 힘들다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든 항상 그래도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사람. 명희 씨의 밭 한편에는 그가 과수원을 시작할 때 처음 심은 38년 된 나무가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열매도 매년 맺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나무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요. 저보다 4살, 5살 정도 더 많은 나무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 보면서 그냥 흔적을 느끼는 거죠. 특히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옹이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본인 손으로 이제 다 자르신 거겠지만 실상 이거 한번 자를 때 고민 엄청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사과가 20kg 콘티로 해서 적어도 2-3개씩 나온다고 치면 이거를 한번 잘라내기가 농민 입장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안 잘라내면 좋은 사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가지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데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잘랐겠다. 아버지에 이어 사과 농사를 짓겠다며 고향으로 돌아온 큰아들. 재홍 씨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키우듯 이 나무들을 키웠겠구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고기를 안 넣어요. 들기름을 저녁에 더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오셨네. 낮에는 밭에서, 저녁에는 식탁에서 아들과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면 한여름 하루의 피곤이 모두 사라지는 듯합니다. 공주 고기를 줘야지 왜 고기를 안 주니까 당연히 안 먹지. 자, 먹어봐. 와, 정연이 엄청 잘 먹네. 정연이 먹는 거 봐, 수연아. 정연이 먹는 거 좀 봐. 농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해보니 평생 사과나무와 함께한 아버지 어머니가 더 존경스럽습니다. 두 분이 걸어온 길을 함께 걸을 생각에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부은에서의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진짜 자랑거리예요. 진짜 사과에 대해서 모르는 거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타 지역에서도 저희 시아버지한테 배우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자랑거리이자 이제 진짜 존경할 수 있는 분이시죠.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네. 대립 씨의 유채꽃 밭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정하게. 넓게 펼쳐진 고운 꽃밭에 사진은 필수. 그런 게 예쁘다. 이들과 대립 씨의 인연은 꽃밭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저희가 지역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추정리에 메밀꽃 말고도 봄에 유채꽃도 핀다고 알게 돼서 유채꽃을 보러 추정리 왔었거든요. 와서 이제 쭉 둘러보고 사진 찍고 보다가 이제 시로 내려오면서 밑에 원두막에서 앉아 있었는데 김대립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김대립 대표님이 맛있는 꿀차 한 잔 먹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앉아서 꿀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김대립 대표님이 이 공간을 꿀벌 를 위해서 꽃을 심었었는데 그 공간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에 너무 기분도 좋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공예 작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뭔가 이 공간에 대표님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면 꽃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저희 공예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이 열면 어떻겠냐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꿀통에서 꿀을 채취하고 남는 밀랍. 공예 작가들은 밀랍의 쓰임새에 주목했습니다. 대립 씨는 양봉산업이 그저 꿀을 많이 생산하는 곳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꿀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향 괜찮지 않아요? 근데 완전 꿀향이에요. 네? 진짜. 색깔이 더 진해지네. 네, 완전히. 공예 작가들과 함께 밀랍의 활용법을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요거 불순물을 어떻게 처리하죠? 그 이제 그 정제 작업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보시게 되면 요쪽 면하고 반대편하고 틀리죠. 여기 불순물이 굉장히 많죠. 여기 넣고 이걸 이제 끓여 물을 담고 물과 함께 끓여버리면은 싹 끓여서 싹 젖은 다음에 서서히 식혀야 돼. 서서히 확 식히면 안 되고 서서히 식히면은 밀랍 부분이 떠요. 뜨고 요 불순물들은 다 밑으로 가서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쭉 꺾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하게 되면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나와버려요. 물을 어느 정도 섞어야 돼요? 물은 뭐 한 많아서 상관없어요. 대립 씨는 우리 농업이 기르는 농업에서 즐기는 농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하니 즐기는 농업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 듯합니다. 해가지고 얇게 묻혀주는 게 조금 좋더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네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밀랍의 방부 기능이 이렇게 사용된다니 평생 벌과 함께해온 그에게도 새롭습니다. 우리가 먹다 남은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랩처럼 손으로 부르면 이렇게 딱 굳어요. 여기 냉장고에 보관하면 돼. 예. 아니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벌집이 밀랍에 들린 것이 어떤 천연 방부 효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그 뭐냐면 상하는 거. 네, 그렇죠. 번일되는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셨어요? 기가? 이거 이제 해봐야죠. 아니 진짜. 그리고 보통 랩 사용 기간 이거는 보통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회용 랩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근데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해진 물에 살살 씻으면 되거든요. 씻고 더 하면 6개월 정도 사용해요. 랩까지 쓸 수 있는 거네. 예. 대립 씨는 좋은 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꿀 생산 현장을 직접 마주하며 오해도 자연스럽게 풀리길 기대합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에 대한 결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 일부에서 그 액체로 돼 있어야지만 이제 천연꿀이라고 많이 오해하시고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다 갖다 버리셔갖고 이웃집 할머니가 얼렁 주워갔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꽃들을 오가며 꿀을 만들어내는 벌이 그저 신기했던 어린아이는 이제 벌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는 어엿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벌을 잘 키우는 기술이 있어도 꽃이 없으면 벌이 클 수가 없고 꿀을 딸 수가 없죠. 그래서 꽃이 있으면 이 벌도 잘 커서 꿀이 달콤한 꿀도 있고 또 그 꽃 속에 또 어떤 열매 결실, 어떤 수확도 있고 또 그
꽃 있을 때 벌만 또 어떤 그 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요. 우리 힐링을 할 수 있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볼거리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 벌과 만나고 또 사람과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술과 그런 것을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또 창출할 수 있는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상호 이렇게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을 위해 꽃을 심은 자리에 벌과 함께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립씨는 또 씨를 뿌립니다. 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면 유채꽃이 가득했던 밭은 메밀꽃으로 하얗게 물들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것을 플러스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꿀벌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기술을 총동원해서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가을에 수확이 있는 것이죠. 농부의 여름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그래서 더 뜨거운 계절입니다. 치열한 여름이 있었기에 그들의 오늘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도 지금까지 이런 인생이 아마 다시는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아마 사과농사를 또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됐어요. 얼마나 멋있어요.